안녕하세요. 뭐 보고 계세요? 마약이요? 저 혹시 그거 아세요? 아, 이 새끼 뭐야? 우리 인류의 가장 오래된 친구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귀여운 댕댕이를 생각하셨다면 그건 매우 큰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댕댕이들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우리와 깊은 교감을 나누며 친구가 된 녀석이 있거든요. 우리와 오랜 시간 함께해온 그 친구가 누구냐? 바로 마약이죠. 오죽하면 인류가 마약 덕분에 진화할 수 있었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바로 테렌스 맥케나라는 미국의 민속식물학자인데요. 그가 주장한 마약 원숭이 가설을 대충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주 오랜 옛날에는 우리 인류의 먼 조상 원숭이들이 살았단 말이죠. 아니 근데 이 새끼들이 먹으라는 바나나는 안 처먹고 환각물질이 포함된 마약버섯을 처먹은 거예요. 먹고 나서 어땠겠어요? 당연히 바나나고 나발이고 눈에 안 들어오겠죠. 눈앞에서 날개 달린 원숭이가 스트립쇼를 하거나 친구 원숭이의 바나나를 세빌 수 있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마구 샘솟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마약버섯 먹방을 찍으면서 남들보다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어디까지나 가설이기도 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긴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무튼 마약버섯 처먹다가 진화했다고 치고 그 이후에는 아예 마약이랑 불알 친구로 지낸 정황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원시 시대부터 살펴보면 당시 샤먼들이 마약을 빨면서 종교의식을 한다거나 지혈이나 진통제로서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고대에는 이집트, 인도, 로마 등 수많은 나라들에서 오락용이나 생필품 정도로 취급했대요. 특히 그리스에서는 아예 뽕쟁이 파티가 열렸었는데요. 엘레우시스 밀교라는 곳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다같이 모여서 키케온이라는 맥각균이 섞인 음료를 마셨대요. 맥각균이 뭐 하는 애냐면 그 유명한 LSD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는 아주 환상적인 녀석이거든요. 한마디로 단체로 모여서 하늘에 떠있는 유니콘 보고 침을 질질 흘리는 곳이었다는 거죠. 이 밖에도 마약은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친화력이 꽤 좋은 편이었어요. 그 유명한 삼국지에서 화타가 관우를 치료할 때 마불산이라는 마취제를 썼는데요. 마불산이라는 이름이 좀 있어 보여서 그렇지 이거 그냥 대마거든요. 아마 관우는 차가 식기 전에 돌아와서 여유롭게 대마 빠는 라이프를 즐겼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광해군 3년에 처음 아편의 약효와 제법이 소개되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아편이 재배되기 시작한 건 구한말로 추정하고 있어요. 우린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니라 호랑이 아편 빨던 시절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당시에 양대인이라는 사람이 아편 빠는 걸 보고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 우리가 신세계 보고 나서 담배부터 찾는 거랑 똑같은 거죠. 시간이 지나서 1950년대에는 뭐 거의 지가 진짜 약인 것 마냥 행동하기 시작하는데 6.25 전쟁을 치르면서 진통제로 남용되거나 기침약으로 위장하면서 마약 중독자들을 어마어마하게 양산하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월남전 때는 메사돈이라는 합성 마약을 해열제나 비타민제에 혼합해 팔면서 아예 마약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마약 중독자가 돼버리는 우픈 일들도 있었대요. 이후 1970년대는 대마초와 필로폰의 시대였어요. 주로 20대 전후의 젊은이들이 유신 정부에 대항하거나 기성세대에 반발하는 수단으로서 대마초를 피웠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 지금으로 치면 MZ세대가 부당한 사회 정한답시고 코카인 빠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또 당시에는 부산에서 일본으로 필로폰을 열심히 밀수출하고 있었는데요. 마약류 단속이 강화되면서 밀수출할 필로폰이 국내에 남아돌게 됐다고 해요. 아니 그럼 그 많은 걸 어떻게 처리했냐고요? 안 그래도 한국 사람들 마약이랑 좀 서먹서먹해 보이는데 좀 친해져 보라고 갖다 팔아버리면 되죠. 1990년대 후반부터는 해외 유학생이나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도리도리라는 이름의 MDMA, 즉 엑스터시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요즘은 뭐 뉴스에서도 자주 보셨다시피 펜타닐이 대유행이 됐죠. 이처럼 마약은 역사적으로 우리 곁에서 늘 함께해왔던 불알친구 같은 녀석인데요.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정치인, 연예인, 직장인, 심지어 청소년까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마약쟁이 뿐이에요. 옆집 사는 아저씨가 직장에서 떨기운에 해롱거릴 수도 있고 아랫집 사는 영옥이가 학교에서 코카인 빨고 오줌을 질질 싸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친한 친구가 돈을 상습적으로 뺏고 자기에게 복종하라고 강요하면 그게 친구입니까? 이제는 마약이라는 쓰레기 같은 친구랑 과감히 절교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이 나쁜 새끼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어울려 다니려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거기 나온 그 A씨가 누구냐면
어디 가세요? A씨가 누군지 안 궁금해요? 아니 선생님 어디 가세요? 저기요! 어이 아저씨! 저는 A안보다는 B안이 나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건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우리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밥이나 먹으러 갈까요? 메뉴는 돈가스? 귀찮은데 그냥 배달시켜 먹죠. 배달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해주는 우리의 배달 라이더분들 덕분이겠죠. 그런데 최근 한 배달 플랫폼 소속 라이더들이 단체로 시위를 벌이면서 배달업계가 떠들썩했는데요. 현재는 다행히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배달원들이 배달을 하면서 겪었던 고충으로 시위를 벌였던 것처럼 과거의 배달원들 또한 그 당시에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한 끼의 배달을 위해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알면 당신은 앞으로 집에서 마라탕을 시켜 먹을 때마다 눈물을 훔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과거에는 배달을 어떻게 했냐고요? 그야 당연히 존나 걸어 다녀야죠. 중국 당나라 시대에는 무려 최초의 케이터링 서비스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어느 날 하남성에 살던 오주라는 사람이 고위직으로 임명이 됐다고 해요. 오주는 그 기념으로 잔치를 벌이려고 동네 사람들을 싹 다 불러 모았는데 손님들은 급하게 열린 잔치에서 많은 양의 음식을 어떻게 준비할지 의문이 들었대요. 그러자 오주는 코웃음을 치며 누군가에게 주문을 하더니 얼마 되지 않아 무려 500인분의 음식이 배달되었다고 하죠. 마땅한 장비도 없던 그 시절에 무려 500인분이라니 아마 배달원 중 몇 명은 개거품 물며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배달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겼는데요. 일본어로 배달을 뜻하는 대마에 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등장하게 되죠. 그 당시 가장 핫한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소바였는데요. 하지만 유각에서 일하는 유녀들은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주 하인에게 소바를 사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처음 배달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점차 주변 음식점들도 이러한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하죠. 일반 서민들은 주로 음식이나 식재료를 팔던 행상에게 주문을 했는데 이들은 어깨에 천평봉이라는 도구를 메고 다녔다고 해요. 하루 종일 어깨에 음식을 메고 다니려면 삼각근이 남달랐을 텐데 실수로 부딪혀서 어깨 날아가기 싫으면 알아서 잘 피해가야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배달이 발전하였고 당시 배달원들은 어떤 고충을 갖고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한양에 살던 선비들은 술을 코빛 떨어지게 먹고 나면 새벽에 항상 효종갱이라는 음식을 시켜 먹었다고 해요. 여기서 효종갱은 경기도 광주에서 엄청 유명했던 해장국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기도 광주에서 저녁에 출발해 새벽에 한양에서 받을 수 있는 조선판 로켓 배송이었다는 거죠. 우와, 그 당시에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배달했대? 그야 당연히 발바닥에 땀 나도록 졸라 걸어야죠. 가는 도중에 도적대를 만나서 짐을 다 뺏기거나 호랑이한테 산채로 잡아먹히는 대참사만 일어나지 않으면 참 다행인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온 거리를 또다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 정말. 시간이 지난 1900년대에도 배달원들의 고충은 여전했는데요. 당시 인기 있던 음식 전문점 명월관에서는 행사에 필요한 음식을 배달하는 전국 출장 뷔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해요. 이를 위해 배달원들이 1시간에 달리는 거리는 약 8km, 하루 밤낮을 달린다면 약 196km. 지금으로 치면 한 번 배달할 때마다 강남에서 명동까지 하루 총 이동 거리는 서울에서 전주까지에 이르는 어마무시한 코스였죠. 어깨에 음식을 짊어매고 마라톤 풀코스 5번을 왕복한다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더 편하시겠네요. 1930년대 들면서 경성 주변으로 냉면과 설렁탕을 파는 음식점이 엄청 생겨났는데요. 당시 규모가 큰 음식점은 배달원만 무려 15명. 이때의 배달원들을 중머리라고 불렀는데 배달하는 모습이 거의 서커스였어요. 보통 10그릇 정도를 한 번에 배달했는데 베테랑 중머리는 무려 81그릇을 배달했다고 하죠. 엎어지면 어떡하냐고요? 사장님한테 두들겨 맞았겠죠 이후 한국으로 이주하는 중국인들이 증가하면서 1950년대부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달 음식 짜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배달 수단 또한 자전거에서 오토바이로 변화하면서 빨리빨리 민족에게 최적화된 배달 서비스가 정착하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스마트폰의 보급과 1인 가구의 증가로 누구나 집에서 편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배달 앱이 활성화되었고
지금의 배달 문화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배달 라이더들은 입주민의 갑질부터 자신들의 임금과 처우에 대한 불만까지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갑론을박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거리가 얼마가 됐든 열심히 걸어다녀야 했던 뚜벅이와 수레를 끌며 음식을 배달하던 파트라슈, 고개를 선보이며 음식을 배달하던 중머리, 전화만 걸면 방금 출발했다는 중국집 배달원, 건담을 타고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요크루트 아줌마까지 배달 문화는 더욱 간편하게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 덕분에 나날이 발전해왔고, 배달원들 또한 그에 따라 저마다의 고충을 갖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지상 로봇 배달원, 해상 배달용 드론 등 우리의 편리함을 위한 다양한 배달 서비스를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배달원들의 고충이 아니라 배달 로봇 파손, 오작동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등 로봇 관리자들의 고충이 생겨날지도 모르죠. 얼마 전에는 미국의 한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배달 로봇이 있는데요. 이게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네, 엑스반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짜장면 한 그릇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군만두 서비스 되나요? 미친 거 아니야, 야? 뭐 이런 신종 빌런 새끼가 다 있어, 이씨. 끊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건은 삐안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삐안보다 시안으로 진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아니요, 이번 건은 확실히 삐안으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안이 더 나은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건은 삐안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맞습니다. 아니라고. 맞다고요. 아니라니까? 맞다니까? 뭐? 죄송합니다. 아니 당신 도대체 성격 문제 있어? 다른 사람이 좀 말하면 들을 줄 알아야지. 뭐라고요? 지금 성격이라고 하셨어요? 저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타인과의 갈등과 마찰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야 당연히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럴 때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하곤 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세상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서로를 더 쉽게 이해하고 인정함으로써 이런저런 갈등도 자연스레 줄어들 테니까요. 제 상상처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의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낸 영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해리포터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영화 해리포터 속 호그와트 신입생들은 처음 입학하게 되면 마법의 분류모자를 통해 기숙사를 배정받게 되는데요. 마법의 분류모자는 기숙사별로 개개인의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해 비슷한 유형의 학생들끼리 분류하는데, 같은 기숙사 학생들끼리는 서로 긴 말하지 않아도 환상적인 케미를 보여주거나 오히려 너무 비슷해서 가끔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도 있더라고요. 또 다른 영화 다이버전트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영화 속에서 인류는 성향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5개의 분파 중 한 곳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후 구성원들은 각 분파마다의 일률적인 행동 양식을 갖추면서 생활하게 되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우리는 실제로 해리포터 속 마법의 분류모자나 다이버전트의 성향 테스트처럼 인간의 성격을 분류하고 그 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데 재미를 느끼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주 먼 과거의 사람들도 지금처럼 성격을 유형별로 나누곤 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과연 그 결과를 얼마나 신뢰했을까요? 인간의 성격을 5가지 요인으로 설명하는 빅5, 우주의 법칙과 인간 내면의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애니어그램, 다면적 인성검사 MMPI 등 현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성격 유형 검사가 존재하죠. 그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검사는 바로 MBTI.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남성이 지배적이었던 산업계에도 여성들이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작가였던 캐서린 쿡 브릭스는 자신의 딸과 함께 이들이 적합한 직무를 찾을 수 있도록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 MBTI를 만들게 되죠. 개발된 지도 무려 8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유일한 성격 유형 검사인데요. 이래나 저래나 MBTI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나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처음 보는 사람과 가벼운 스몰 토크를 할 때에도 딱 맞는 주제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MBTI도 이것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데요.
MBTI가 지금처럼 지멋대로 까불기 전에 어마무시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성격을 판단했던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혈액형이죠.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는 이 엉터리 이론은 일본에서 흘러들어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선보였는데요. 1937년 한 신문에서는 무려 혈액형에 따른 성질 판단법이라는 주제로 연재가 되기도 했었죠. 현재는 MBTI가 등장하면서 엉터리 사이비 과학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진지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이거 참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다음으로 싸움 잘하는 애 옆에서 깐죽거리는 애가 있는 것처럼 혈액형 옆에는 항상 별자리가 있었는데요. 보통 별자리를 이야기할 때는 황도 12궁을 기준으로 말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띠와 숫자가 같다 보니 왠지 모르게 친근하게 여겨지죠. 물론 이 별자리 성격설도 근거가 전혀 없는 낭설이지만 우리가 혈액형 성격설을 믿었던 것처럼 서양에서는 별자리 성격설이 대세였다고 해요. 여전히 중국에서는 혈액형이 뭐냐는 질문보다 별자리가 뭐냐는 질문을 자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의 별자리 정도는 알고 계시죠? 아무튼 이 밖에도 좀 특이하게 성격이 체질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도 존재해요.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사상의학에서 사람의 체질을 구분지을 때 일컫는 말인데요. 각 체질별로 성격뿐만이 아니라 외모, 음성, 신체 부위까지도 기준을 나눴다고 해요. 예를 들어 각 체질이 갖고 있는 성격이라고 하면 태양인은 활달하고 소양인은 용감하고 태음인은 성취지향적이고 소음인은 소극적이고 내향적이다 라는 식으로요. 그런데 사실 사상의학을 창시한 이제마보다 훨씬 오래전에 체질에 따라 성격을 분류한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유명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사체액설을 주장했는데 이게 이제마의 사상의학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체액설은 무려 1500년 동안 의학계의 정설로 자리 잡았을 만큼 영향력이 대단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혈질도 이때 처음 나왔다고 하죠. 히포크라테스는 체액을 각각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으로 나누었는데 여기서 혈액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질병을 다혈질이라고 말해요. 앞으로 별거 아닌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난다면 이야, 저 새끼 아주 혈액이 넘쳐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꽤 오래전부터 다양한 기준으로 각자의 성격 유형을 나누곤 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성격 유형을 분류하는 건 의학적인 관점으로만 다뤄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쉽게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놀이가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MBTI에 열광하고 혈액형을 맹신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를 잘 모르는 편이에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심지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나만의 기준은 무엇으로 삼아야 할지도요. 이때 성격 유형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주죠. 또 방황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여기서 잠깐 앞서 등장했던 영화 다이버전트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영화의 주인공은 성향 테스트를 통해 자신이 그 어떠한 분파에도 속하지 않음을 알게 되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돼요. 사실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이 그 어디를 택하든 상관이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주인공은 자신이 원하는 분파를 직접 선택하게 되면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요. 아니, 뜬금없이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성격 유형을 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서로 가까워지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건 좋지만 그 틀에 나를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격 유형에 몰입해서 나 자신을 정의하고 그것에 나를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모습도 나고 저런 모습도 나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팀장님, 이거 한번 봐주세요. 네. 바쁘신 거 아니죠? 대표님이 심할서를 쓰라고 하셔가지고요. 네, 또요? 어제도 쓰셨잖아요. 정준인가 보네요. 그러게요. 이럴 땐 무서운 얘기가 따든지. 무서운 이야기라. 혹시 그거 아세요? 말 안 듣는 아이를 망태기에 집어넣고 통째로 삼켜버린다는 망태 할아버지.
어린아이를 발견하면 질문을 던지곤 어떠한 대답이 돌아오든 끝내 죽이고 만다는 홍콩 할매. 밤 12시 정각이 되면 눈에서 피가 흘러내린다는 세종대왕 동상. 화폐 속에 토막살인 당한 딸의 신체 부위를 숨겨놓았다는 김민지 괴담 등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괴담들을 들으며 공포에 떨곤 했었는데요. 실제로 주위에서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고 단순히 이야기로만 전해지던 오싹한 괴담들. 그렇다면 이러한 괴담은 언제부터 어떠한 이유로 생겨나기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과연 그 괴담은 실제하는 걸까요? 이를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몇 가지 괴담을 들려드릴게요. 조선 후기의 학자 이긍익이 편집한 열려실 기술에는 한 가지 기묘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90년대 초 선비들 사이에서는 한 놀이가 유행하였는데 도깨비나 무당의 행색으로 미치광이처럼 춤추며 노래하거나 밤새 깔깔거리며 웃다가 갑자기 펑펑 울기를 반복하는 등 누가 봐도 기괴한 행위가 아닐 수 없었다. 등등곡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기행은 당시 유명 가문의 자제들 사이에서 처음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백 명, 수천 명이 밤새도록 서로 엉켜 이 정신나간 행동을 반복했다. 이들은 사람이 사람 같지 않다네. 오래지 않아 세상이 바뀔 터이니 생전에 취하고 배부름이 제일이라 따위의 말을 서로에게 소리치며 밤새 등등곡을 즐겼는데 끝내 파산하거나 거인이 되는 사람까지 나타날 지경이었다. 이 이야기는 임진왜란 전후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만들어낸 괴담으로 당시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신기한 사실은 중세시대 유럽에서도 이와 비슷한 괴담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14세기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원인 모를 이상행동을 보여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어느 날 한 여성이 거리에서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이를 본 마을 사람들도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들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발가락뼈가 뭉개져도 밤새 춤을 췄고 한 달이 채 안 될 무렵에는 무려 4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이와 같은 기이한 행동을 반복했다. 그들은 춤을 추면서 전혀 즐거워하지 않았고 하나같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자신의 몸을 통제하지 못한 채 하염없이 춤을 추게 되는 무도병은 당시 유럽 전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데요. 십자군 전쟁과 온갖 기근이 겹치면서 시민들의 심리 기저에 깔려있던 불안감이 만들어낸 괴담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 단체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과거의 괴담들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현대에는 어떠한 형태의 괴담들이 존재했을까요? 1990년대 부산에서는 한 괴생명체를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이 정체모를 괴생명체는 장산에 나타나는 호랑이라는 의미에서 장산범이라고 불렀는데 눈은 환하게 빛나고 온몸은 매우 긴 흰 털에 둘러싸여 있다고 한다. 장산범은 시냇물, 고양이, 할아버지, 심지어 죽은 사람의 소리까지도 따라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홀려 잡아먹는다고 한다. 신문기사로도 등장한 장산범 이야기는 아직까지 그 실체를 밝혀내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꾸준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장산범과 비슷한 형체를 하고 있는 괴생명체에 대한 괴담을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일본의 시골에서는 가끔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발견된다고 한다. 이 존재의 이름은 쿠네쿠네라고 불리는데 하얀색으로 뒤덮인 길다란 몸을 춤추듯 이리저리 흔들어댄다고 한다. 주로 논이나 밭, 산과 같은 한적한 곳에서 발견되는 쿠네쿠네는 멀리서 본다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만약 형태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쿠네쿠네를 따라하며 평생 울면서 웃는 표정을 지은 채로 미쳐버리게 된다고 한다. 이 괴담은 일본에서 발생한 도시전설로 여러 사람들의 목격담이 더해지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염없이 춤을 추면서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괴담들을 들려드렸는데요. 이러한 괴담은 민간에서 구비전승되던 이야기를 담은 야담에서 시작되어 일본으로부터 에로틱, 그로테스크, 넌센스 문화가 유입되며 더욱 공포스럽고 괴기한 이야기로 변화하게 되었어요. 이후 인터넷의 도입과 함께 더욱 현실감이 더해진 잔혹하고 엽기적인 도시전설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왜 우리는 기분 좋고 행복한 이야기를 하기도 바쁜데 괴담같이 무서운 이야기를 찾게 되는 걸까요? 공포는 야생에서 생존하기 유리한 감정이에요.
갈증이 난 사슴이 사나운 호랑이를 만난 와중에도 여유롭게 호숫가에서 목을 죽인다면 맛있는 한 끼 식사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겪었던 위험한 상황을 다음 세대는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공포감을 주는 요소를 가미했고, 이는 구전이나 책, 인터넷 등을 통해 전승되어 왔죠. 장산범이나 쿠네쿠네 괴담이 어린 나이에 위험한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지어졌던 것처럼요. 또한 괴담은 우리의 현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띠고 있는데요. 등등곡이나 무도병의 경우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에 따른 절망감과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죠. 어쩌면 우리는 괴담을 통해서 위협이 되는 무언가를 경계하고 주의를 살피라는 경고를 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군대에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훈련병이던 시절에 팀장님 여기서 혼자서 뭐 하세요? 에? 혼자라뇨? 시발. 아이 씨발. 오, 웬일로 사람이 없대? 팀장님 주말에 뭐 하셨어요? 저 이번에 미술관 다녀왔어요. 미술관이요? 어땠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야, 예술이다. 이런 건 어떻게 그릴까요? 그쵸? 그럼 혹시 그거 아세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등 역사적으로 유명한 예술작품을 보게 되면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거나 매우 강렬하고 경이롭다는 인상을 받곤 하죠. 이러한 작품들은 시대에 따라 그에 맞는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 만들어졌는데요. 별이 빛나는 밤은 유화로 그렸고, 비너스의 탄생은 달걀 노른자와 안료로 섞은 템페라로 그렸고, 다비드상은 정으로 일일이 대리석을 깎아서 조각했죠. 그렇다면 붓이나 물감, 정과 망치 등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마땅치 않던 시절에는 무엇을 사용해서 예술작품을 만들었던 걸까요? 선사시대 대표적인 예술작품을 꼽으라면 라스코 벽화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들소부터 노루, 사슴, 곰, 심지어 매머드까지 야생의 동물들을 사냥하는 모습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죠. 당시에는 망간이나 목탄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 철의 사나무를 이용해서 붉은색이나 노란색을 칠했는데요. 동굴 안에 튀어나온 곳을 활용해서 동물의 뿔로 표현하기도 했죠. 우와, 크크 원시인 센스 미쳤고. 근데 어떻게 아직까지 안 지워진 거야? 동굴 내부의 습기가 벽화 표면에 굳어지면서 코팅제 역할을 해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산사태 등으로 입구가 막히니 태풍이나 폭설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죠. 이래나 저래나 깊은 동굴 속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 가장 필요했던 건 어두운 벽을 비춰줄 불이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리기 위한 최초의 미술 도구는 불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최초의 조각상이라고 알려진 발렌도르프의 비너스를 보면 배 부분에 마치 배꼽을 만든 것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구멍은 의도적으로 만든 구멍이 아니라 이미 파여있던 구멍이라는 사실. 아무 돌이나 주워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무언가를 생각해서 조각을 한 게 아니라 우연히 길에서 발견한 돌의 모양을 보고 이거 옆집 철수 닮았네, 크크. 라고 생각하고는 그에 맞춰서 조각을 했다는 거죠. 야, 이제는 우리 인류 조상들의 창의력이 경이로울 지경이네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먼 과거에는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비롯하여 돌이나 동물의 뼈 등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로 예술활동을 해왔는데요. 이와 반대로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자신만의 기상천외한 도구들로 창작력을 불태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앨리슨 코트손이라는 화가는 극사실주의와 정통기법을 혼합한 형태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다름 아닌 집 안의 먼지들. 진공청소기의 먼지가 가득 찰 때까지 차곡차곡 모으느라 한 작품을 그리기 위해선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막상 그림을 보면 먼지의 색감이나 분위기가 정말 잘 어우러지네. 이 밖에도 미국에 살던 크리스 트루먼이라는 예술가가 개미로 그림을 그려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의 작품을 위해 희생된 개미의 수는 무려 20만 마리였다고 해요.
수년간 작업을 하면서 개미에게 공격을 다해서 의식을 잃기도 부지기수였다고 하는데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는 이 작품을 두고 사람들은 작은 개미들이 모이면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고 말했다는데, 아무튼 우리는 마땅한 도구가 없던 시절에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주변 환경의 모든 것들을 이용해 예술 활동을 이어나갔는데요. 도구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예술 활동이 가능해진 요즘, 과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마냥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인류의 아주 먼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했던 건 오로지 양손과 두 발뿐이었는데요. 이후 불을 발견하고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현존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까지 진화하게 되었죠. 이처럼 도구의 발전은 인류의 진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더욱 정밀하고 편리한 도구들이 개발되면서 농업, 공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에 걸쳐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고, 다양한 분야의 활동들을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기술과 도구의 혁신적인 발전이 이제는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렘브란트의 작품을 학습시켜 그의 화풍을 그대로 재현하고 AI가 단숨에 만들어낸 그림이 미술전에서 1위를 하거나 경매를 통해 5억 원에 낙찰된 것들을 보면 말이에요. 이제는 예술이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는 믿음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예술은 자신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예술 작품을 보면서 무언가를 상상하고 감정이 변화하고 누군가를 이해하곤 하죠. 그럼 만약 AI가 창작한 그림, 음악, 소설을 보고도 이러한 내면의 크고 작은 일렁임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작품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인정해야 하는 걸까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예술이고 어디부터 예술인 걸까요? 폴 고갱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작품 귀퉁이에 이런 문장을 써놓았다고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제는 또 다른 시선으로 예술을 바라봐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번 주 주말에 같이 미술관 가실래요? 이번 주 주말에는 이미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 주는요? 다음 주엔 개밥을... 다다음 주는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다다음 주 시간 괜찮지? 그럼 다다음 주에 보자. 알겠어. 팀장님 혹시 뭐라고 하셨죠? 아니요. 시발. 아휴, 덥다 더워. 아니, 이놈의 에어컨은 도대체 언제 고쳐준다는 거야? 그니까요. 에어컨 없을 땐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저는요, 아예 출근할 때 에어컨을 켜고 나온다니까요. 차라리 더벅머리부터 자르는 게 낫지 않나? 뭐라고요? 아니요. 근데 진짜 에어컨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인 것 같아요. 발명이요? 그럼 혹시 그거 아세요?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온 세계의 발명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중국의 4대 발명품으로 알려진 종이, 인쇄술, 나침반, 화약은 물론 TV나 컴퓨터, 비행기 등이 있겠죠. 하지만 한여름에도 정장을 입은 채로 영업을 다니며 땀을 뺀질나게 흘려대는 저에게는 종이니 컴퓨터니 하는 것들보다 훨씬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날이 갈수록 푹푹 찌는 듯한 더위와 끝을 모르고 높아지는 불쾌지수 속에서 상쾌한 공기와 시원한 바람으로 내 몸을 감싸주는 한 줄기 구원의 빛, 바로 에어컨이죠. 에어컨을 발명한 윌리스 캐리어는 자타공인이 인정하고 찬양하는 발명가이자 진정한 인류의 구원자라는 타이틀까지 갖고 있는데요. 그가 발명한 에어컨에 적용되는 공조 시스템은 인간의 생활과 문명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았죠. 그렇다면 이러한 발명품들은 과연 아주 먼 과거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만약 존재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발명품들은 정말 최초로 만들어진 게 맞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문이나 커피 자판기부터 증기기관, 기관총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고대에도 존재했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고대 이집트의 수학자 헤로는 18세기의 제임스 와트보다 무려 2000년 먼저 증기기관을 발명했는데요. 에오리아의 공이라고 불리는 이 기계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솥안에 있는 물을 가열했을 때 발생하는 수증기가 연결된 관을 지나 공에 달린 배출용관으로 빠져나가면서 공이 회전하는데 이게 현대의 증기기관과 매우 유사한 원리라고 해요. 헤로는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신전의 자동문까지 발명하는데요.
사제가 신전 앞에서 불을 붙이면 벽면에 숨겨진 화로가 되어지면서 증기가 돌문 아래에 설치된 기구를 움직여서 돌문을 여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전기 끊겨서 고장 날 일은 없었겠네. 크크. 이 밖에도 화살을 하나 쏘면 곧바로 다른 화살을 날릴 수 있는 최초의 기관총 폴리볼로스, 동전을 넣으면 한 컵만큼의 성수가 나오는 성수자판기, 수레의 축에 기어를 연결해서 얼마만큼의 거리를 달렸는지 알 수 있는 수레 미터기 등을 발명했다고 하는데요. 기계인간을 뜻하는 미케니코스라고 불렸을 정도로 기계의 진심이었던 헤론. 과연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더 혁신적인 발명품을 만들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가끔 고대 유물을 조사하다 보면 당시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다고 믿기 힘든 것들이 종종 발견되는데요. 이걸 보통 시대를 벗어난 유물이라는 의미의 오파츠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 오파츠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안티키테라의 기계인데요. 대략 기원전 20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이 기계는 측면에 있는 다이얼을 돌리면 내부의 기어들이 맞물리면서 천체의 위치나 윤년을 방영한 1년 365일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 해요. 2008년과 2012년에는 심지어 행성의 위치와 달의 위상까지도 계산할 수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최초의 컴퓨터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죠. 1999년에는 최초의 컴퓨터에 이어서 최초의 하드디스크도 발견이 되었는데요.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라고 불리는 이 유물은 기원전 1600년경에 제작된 청동 원반으로 동지와 하지 때의 태양의 위치, 윤달의 존재, 1년 48주기 등이 표현되어 있다고 해요. 원반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집트의 신화적인 요소들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유물이 중부 유럽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청동기 시대에도 이미 유럽과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고대 그리스를 아우르는 일종의 지식 네트워크가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유물의 재료 구성을 살펴보면 중부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청동기인들이 디스크를 휴대한 채로 지역을 이동하면서 새로운 지식이 추가될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재료들로 디스크를 업데이트했다는 거예요. 박살나면 끝인데 백업은 어케 함. 아무튼 이것 말고도 고대 그리스 크레타 지역에서 발견한 파이스토스 원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원반에 기록된 상형 문자는 무려 45종류나 되지만 당시에 사용하던 문자들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자인 게 밝혀지면서 많은 고고학자들과 암호학자들이 해석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해요. 뭐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원반에 어떻게 문자를 새겨 넣었냐는 건데요. 상형 문자의 모양을 새긴 도장을 제작하고 그 도장들을 젖은 점토에 대고 눌러 찍었는데 이게 현재 우리의 인쇄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 즉 파이스토스 원반에 새겨진 글은 잘 모르겠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쇄물이라는 건 알 수 있겠네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던 발명품들은 사실 아주 오래전에도 비슷하거나 똑같은 형태로 존재했었는데요. 무언가를 새롭게 만듦으로써 이전보다 좀 더 편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겠죠. 누군가는 발명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발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발명되었다. 결국 모든 발명품들은 시대와 문화적 상황에 따라 그 형태만 다를 뿐 2023년에도 존재했고 기원전 2023년에도 존재했을지 모른다는 거죠. 어쩌면 당신이 생각한 그 아이디어도 이미 수천 년 전 누군가가 생각한 아이디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보다 뒤처졌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단순한 몽상에 불과하지만 실천에 옮기는 순간 세상에 그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팀장님, 네? 말부터 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팀장님 머리가 왜...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아니요. 그냥 저번 주말에 소개팅 했거든요. 오, 형수님 생기는 건가요?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뭐야? 팀장님 아저씨예요? 아저씨라뇨. 저 MG예요, MG. MG요? 혹시 옷소머리 뭔지 알아요? 오징어 소세지 몰래 먹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누가 그런 기호를 써요? 이건 이모티콘도 아니고 이건 기호예요, 기호 그냥. 기호요? 혹시 그거 아세요?
과거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는 화물열차를 몰래 탄 채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던 이주 노동자들이 생겨났는데요. 그 수가 점차 늘어나자 사람들은 이들을 두고 호보라고 불렀어요. 호보들은 서로의 생존이나 생활, 심지어 범죄를 돕기 위해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기호를 만들어서 의사소통했는데요. 이 기호를 호보코드라고 해요. 호보코드는 이곳에 부자가 살고 있다. 이 동네에서는 건질 게 없다. 이 집 주인은 잘 수 있는 헛간이나 창고를 내어준다. 등 다양한 정보들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호보들은 벽면에 그려진 호보 코드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나 유용한 힌트 등을 얻을 수 있었죠. 이처럼 기호는 많은 사람들이 긴 문장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의사소통 도구인데요. 이와 반대로 기호가 가진 의미를 무시한 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어요. 별이나 트레이드마크, 시그마 등 여러 가지 기호를 적절히 혼합해서 메신저에 아이디를 짓거나 표정이나 상황을 묘사해 인터넷 소설의 한 장면이나 유행어에 쓰이는 것처럼요. 지금 당장 키보드의 자음과 한자 버튼만 누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기호들. 이런 기호들은 언제부터 어떠한 이유로 생겼고 왜 하필 그 모양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우리는 무언가 중요하거나 강조할 때 별표를 그리곤 하죠. 그렇다면 별을 표현하는 수많은 모양 중에서 왜 하필 오각형 모양의 별을 사용하게 됐을까요? 아주 먼 옛날에는 별을 점이나 구, 육각형이나 팔각형 등으로 표현하곤 했는데요. 당시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모양을 찾기 위해 연구하던 피타고라스가 우연히 지금의 별 모양에서 황금 비율을 발견하게 됐다고 하죠. 이후 피타고라스와 그의 동료들은 가슴에 오각형의 별 문양을 달고 다니며 그들만의 표식으로 사용했고 점차 시간이 흘러 밤하늘의 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호가 되었죠. 별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의미하는 하트 모양 또한 그 유래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나 소의 심장을 본따서 만들었다거나 여성의 신체를 상징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건 고대 그리스 시대에 존재했던 실피움이라는 식물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에요. 실피움의 씨앗은 지금의 하트 모양과 매우 똑같이 생겼는데 당시에는 자유로운 성관계와 사랑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하죠.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하트를 쓰는 걸 보면 꽤나 신빙성 있는 주장인 것 같아요. 별과 하트처럼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띠고 있는 기호가 있는 반면에 전자기기의 탄생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기호도 있는데요. 1940년대 초 엔지니어들은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법을 사용해서 특정 상태를 표현했는데 여기서 0과 1을 동그라미와 직선으로 형상화해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원 버튼의 기호라고 해요. 또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무선 장치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기능인 블루투스는 과거 노르웨이와 덴마크를 통일시킨 바이킹의 왕 헤럴드 블루투스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의 이름에서 따온 이니셜 H와 B를 덴마크의 룬 문자로 형상화해 만든 것이 현재 블루투스의 기호가 되었다고 하죠. 이 밖에도 우리가 글을 쓰거나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호들을 살펴보면 단어와 단어 사이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앰퍼샌드는 영어 단어 and와 같은 의미인 라틴어 at을 의미하는데 이는 고대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의 비서였던 티로가 사람들의 대화를 빠른 속도로 받아 적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요. 또 이메일을 적을 때 중간에 들어가는 앳키는 우리나라에서는 골뱅이, 이탈리아에서는 달팽이, 네덜란드에서는 원숭이 꼬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중세시대 사람들은 종이가 귀해서 글을 줄여 쓰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라틴어 ad를 한 번에 적다 보니 생겨난 기호라고 하죠. 물음표와 느낌표의 유래에도 여러 재미있는 설들이 있는데요. 누군가는 물음표를 보고 사람이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느낌표는 무언가 깨닫고 펄쩍 뛰어오르는 모습을 본뜬 거라고 주장하곤 하지만 사실 정설은 과거 라틴어 의 약어를 문장의 마지막에 써서 물음의 의미를 나타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의 물음표 형태로 단순화된 것이라고 해요. 느낌표 또한 마찬가지로 감동하거나 감격했을 때 내뱉는 감탄사 를 변형시킨 것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할 때 쓰는 더하기 빼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과거에는 선원이 물통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 때마다 이를 표시하기 위해 가로선을 그었고 물을 채워넣으면 가로선에 세로선을 한 번 더 그렸다고 하는데요. 이때 그려진 가로선과 세로선이 더하기와 빼기 기호의 시작이라고 하죠. 또 다른 설에 따르면 과거에는 덧셈 기호를 라틴어 s로 적었는데 이걸 필기체로 빠르게 적다 보니 더하기 기호가 됐고 라틴어 의 약자 m을 대충 적다 보니 지금의 빼기 기호가 됐다고 해요. 뭐야, 한마디로 그냥 귀찮아서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누구나 쉽게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간결해야 기호로서 의미가 있으니까요. 기호 하나를 적는데 5분씩이나 걸리고 사람마다 전부 다른 모양으로 기억하면 굳이 그 기호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처럼 기호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어떠한 의미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인류는 원시 시대부터 무언가를 기록하고 전승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호를 사용해왔고 이는 곧 인류 최초의 문자로 발전하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언어가 발달하면서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문자나 기호가 생겨났는데요. 어쩌면 새로운 기호가 탄생할 시점은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와 언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화할 때일지도 모르겠네요. 팀장님 여기 있었어요? 한참 찾았잖아요. 팀장님 소개팅은요? 팀장님 왜 그래요? 괜찮아요? 이게 뭐야? 진짜 한 번만. 진짜 제발 한 번만. 가자. 예스! 그렇지. 도파민 뿜뿜하는구나. 도파민? 저 혹시 그거 아세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에 합격하거나 우연히 길에서 만난 이성에게 첫눈에 반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짜릿한 기분과 함께 전보다 더욱 의욕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변하곤 하죠. 반대로 긴 글이나 영상을 오래 보지 못하거나 어느 한 곳에 집중하기를 힘들어하고 SNS에 올린 글의 반응을 수시로 확인하는 사람들도 자주 보실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뇌 속에 있는 한 호르몬 때문에 나타나는데요. 때론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하고 때론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 호르몬의 이름은 바로 도파민. 누군가는 우리 인류의 먼 조상이 남들보다 생존에 유리할 수 있었던 이유로 도파민을 꼽았는데요. 현재 안주하지 않고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을 찾아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도파민 덕분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파민은 과연 어떤 원리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먼저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어떤 과정으로 분비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써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되면 우리 뇌의 특정 부위에서는 도파민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생성된 도파민이 쾌락을 담당하는 부위로 전달되면 해당 부위가 활성화되고 우리는 즐거움이라는 보상을 받게 되죠. 동시에 또 다른 구역에서는 도파민을 만들어냈던 행동을 기억했다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같은 행동을 반복하도록 명령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보상회로라고 불러요. 즉, 우리는 도파민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의욕, 쾌감, 기쁨, 감동, 성취감 등을 느낀다는 거죠. 우와, 나도 도파민 뿜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기본적으로 도파민은 인간의 생존이나 번식 등 원초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행동을 할 때 분비되는데요. 생존이라고 한다면 음식을 먹거나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고, 번식이라고 한다면 이 밖에도 그동안 다니지 않았던 길로 걸어보는 등의 새로운 시도나 일어나서 바로 이불을 개는 등의 작은 목표 설정과 달성 또한 도파민 분비를 늘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이처럼 도파민은 무언가 행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한 곳에 꾸준히 몰입하게 하는 집중력, 사소한 것에도 기쁨을 느끼게 하는 만족감을 주는 유익한 녀석인데요. 그럼 도파민은 많이 분비될수록 좋은 거네. 그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하나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다가 집에 돌아오면 종종 공허하거나 무기력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 이유는 우리 몸은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평형 상태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즉, 많은 보상을 줄수록 그에 상응하는 만큼 도로 가져간다는 말이죠. 또한 도파민 분비를 위한 자극이 반복될수록 뇌에서는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 사소한 자극에는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아서 매사에 감흥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해요. 운전면허를 처음 땄을 땐 시속 30km도 빠르게 느껴지다가 어느새 운전에 익숙해지면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려도 평온한 것처럼요. 요즘 쇼츠나 릴스, 틱톡 같은 쇼폼 영상들을 자주 보실 텐데요. 보다 보면 짧은 시간 내에 자연적인 환경에서는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극을 받게 되죠. 이런 자극을 계속 받다 보면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극에 따른 보상의 크기를 점점 줄여나가는데요. 결국 일반적인 자극으로는 보상을 주지 않는 상태가 돼버려요. 한마디로 도파민을 얻기 위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오로지 자극만을 쫓다 보면
어느새 적당한 자극에는 아무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무미건조 무말랭이가 된다는 뜻이죠. 자, 결국 도파민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적당히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돌리고 돌려서 표현했는데요. 특히나 요즘처럼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시기에는 더더욱 도파민 조절이 필수적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도파민 중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걸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극적인 음식과 SNS, 감각적 쾌락을 줄이고 평상시 하기 싫어하던 운동이나 공부, 자기개발 등을 하는 거예요. 도파민 분비가 되지 않는 잠깐의 지루함은 진짜 즐거움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여백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의 도파민 낭비를 줄이고 소중한 순간을 위한 도파민을 조금 남겨두시는 건 어떨까요? 여보세요. 예? 어디시라고요? 서울 강북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인데요. 거기서 저한테 왜... 불법 경마 사이트 이용하셨다고 제보가 들어와서요. 잣됐다. 아우 삭신이야. 아우 죽겠다. 아우 힘들어 죽겠다. 쇼츠나 한번 볼까? 이게 뭐야? 홍박사 챌린지? 어? 이 사람도? 여기도? 뭐야 여기도 홍박사야? 아이 뭐야 뭐 죄다 홍박사 챌린지야. 혹시 양떼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양들이 움직일 때 우두머리인 녀석만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모습에서 착안한 현상인데요. 주가가 하락하거나 코인 시세가 떨어질 때 도망차를 외치면서 보유한 물량을 전부 매도하거나 주변에서 특정 브랜드의 옷이 유행하니 굳이 살 마음이 없어도 사게 되는 경우들이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죠. 양떼 효과와 비슷한 현상으로는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방구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동네에서 방구차가 나타나면 서로 이름도 모르는 꼬맹이들끼리 따라다니다 길도 잃어버리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SNS에서 유행하는 카페나 술집, 셀프 사진관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갔다니까 왠지 모르게 나도 한 번쯤 가보게 되는 현상이 밴드웨건 효과예요. 쉽게 설명하면 양떼 효과는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밴드웨건 효과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꽤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심리학자인 솔로몬 애쉬가 시력 검사를 하겠다며 피실험자 6명을 모집했는데 사실 그 중에서 5명은 바람잡이 역할이고 1명만 진짜 실험 대상이었어요. 애쉬는 직선 1개가 그려진 카드와 길이가 서로 다른 직선 3개가 그려진 카드를 보여주면서 첫 번째로 보여줬던 카드의 직선과 두 번째 카드의 어느 직선과 길이가 같냐고 물어봤대요. 여러 번 반복된 이 실험에서 처음에는 모두가 정직하게 대답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바람잡이들이 길이가 전혀 다른 직선을 고르자 피실험자는 갑자기 그 선택을 따라하기 시작했대요. 누가 봐도 길이가 전혀 다른데 말이죠. 그렇다면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서 동조현상이 발생할 때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 이걸 바로 군중심리라고 해요. 19세기 프랑스의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처음 연구되었던 군중심리는 다수가 모인 집단에서는 개인적인 특성을 잃고 다수의 행동과 감정에 이끌리는 걸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쉽게 따라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감정이 단순해지거나 과장되고 다른 집단의 의견을 배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왜 군중심리에 빠지는 걸까요? 뇌신경과학자 비토리오 갈레세는 그 원인으로 거울 운동 유론을 들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우리의 뇌는 상대방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끼고 이는 무의식적으로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밖에도 누군가는 군중심리가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게 엄청 중요하죠.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서로 공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어떤 무리에 소속되어 있을 때 만약 이들 사이에서 내가 하려는 선택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할 때는 다수의 선택을 따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 군중심리라고 하면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으로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줄곧 문제가 되고 있는 마녀 사냥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인터넷 기사나 SNS 등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문제 삼는 글이 올라오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물어뜯고 비난에 동참하죠. 사실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거짓 정보를 이성적인 판단 없이 맹목적으로 믿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동된 사람들의 수가 적을 땐 몰라도 규모가 점차 커지게 된다면 독일의 나치즘처럼 극단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군중심리는 마냥 안 좋은 면만이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아요.
루게릭병 환자의 고통을 나누고 모금을 촉진하기 위한 아이스워키 챌린지, 크림빵을 사고 집으로 향하던 아버지의 뺑소니범을 네티즌들이 단합해서 검거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부당한 것에 저항하기 위한 시위나 국민들이 뜻을 모아 단합하는 등 군중심리의 순기능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죠. 군중심리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라면 당연히 나타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건 군중의 행동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대중의 행동이 감성에만 치우쳐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내가 정한 기준을 이성적으로 돌아보고 그에 맞는 방향으로 걸어갈 용기가 필요해요. 설령 그 방향이 잘못되었더라도 독립적인 사고를 한다는 건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쉽고 현명한 방법이니까요. 그쪽도 홍 박사님을 아세요? 팀장! 뭐 하세요? 저기요, 혹시 그거 아세요? 혹시 심포지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토론하는 모임을 심포지엄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유래가 술을 마신다는 뜻의 심포시아와 향연이라는 뜻의 심포시온이라고 해요. 한 번쯤은 고대 유럽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그림을 보셨을 텐데요. 보다 보면 사람들이 어딘가에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거나 수다 떠는 장면들이 등장하곤 하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띵가띵가 연애를 즐기는 문화를 심포지엄이라고 불렀던 거죠. 아니 근데 누워서 음식을 먹으면 가뜩이나 소화도 안 될 텐데 이들은 어쩌다가 이런 불편한 식문화를 즐기게 된 걸까요? 누워서 음식을 먹는 문화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해요. 과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시리아라는 국가에서는 자신들의 왕 아슈르바니팔을 조각에 새겼는데요. 아슈르바니팔의 연회 또는 니네베의 가든파티라고 불리는 이 조각을 자세히 보면 왕이 비스듬히 누워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시리아의 이러한 연회 문화는 당시 해상무역이 활발하던 그리스에도 전파되었는데요. 심지어 안드론이라고 불리는 심포지엄 전문 식당도 있었다고 해요. 심포지엄 문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에트루리아를 거쳐서 로마까지 전해지는데요. 당시 그리스는 당대 최고의 선진 문화를 이끌고 있었고 그리스의 문화를 따라하는 건 로마 지배층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로마에도 그리스의 안드론을 모방한 트리클리늄이 생겨나게 돼요.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귀족들이 연애를 즐기던 화려한 홀이 등장할 텐데요. 그걸 트리클리늄이라고 해요. 트리클리늄은 소파 위에 푹신한 쿠션을 깔아서 누워먹기 편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소파 하나당 3명이 넉넉하게 누울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꽤 컸다고 해요. 그런데 소파의 위치를 보면 미음자형의 닫힌 구조가 아니라 U자형이나 디귿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죠. 이건 바로 노예들이 식탁으로 음식을 끊임없이 날라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누워서 음식을 먹는다는 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귀족들이 쉽게 음식을 집어먹을 수 있도록 노예들이 직접 작은 크기로 일일이 잘라줬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인들의 누워서 연애를 즐기는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먼저 코스 요리를 살펴보면 계란이 에피타이저로 나오고 메인 디쉬로는 고기, 디저트로 사과가 나오는 게 기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코스를 계란에서 사과까지라고 불렀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귀족들이 즐기는 연애에 계란이 웬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당시에는 닭과 계란이 엄청 귀한 음식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웬만한 연애에서는 계란을 통째로 주는 게 아니라 슬라이스해서 아주 조금씩 줬다고 하죠. 이들은 요리를 먹고 나면 음식물 찌꺼기를 그대로 바닥에 던져버렸는데요. 이건 죽은 자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거라고 해요. 로마 초기만 해도 죽은 가족들을 살고 있는 집 지하에 묻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으면 귀신이 붙는다고 노예들도 기피했다고 하죠. 이러한 로마의 연애 문화에서 유래한 깨알 단어들도 있는데요. 요리나 요리사를 의미하는 쿡은 당시 연애의 요리를 담당했던 콕토르 또는 코쿠스라고 부르던 동방의 요리사에서 유래되었고 우리가 흔하게 쓰는 냅킨은 연애간 입가나 손에 묻은 음식을 닦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연애는 보통 밤 9시에 시작되었는데요. 짧으면 3시간, 보통은 6시간, 길어지면 9시간이나 계속되었다고 해요.
귀족들은 음식을 먹다가 피곤하면 소파에서 잠깐 잠을 자거나 화장실도 가지 않은 채 노예가 가져온 병의 볼일을 해결했고, 심지어 배가 부르면 일부러 토를 내서 위장을 비우기도 했죠.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로마인들은 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누워서 술과 음식을 먹었던 걸까요? 첫 번째로, 누워서 음식을 먹는다는 건 지위와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연애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로마의 귀족들과 남자들이었는데요. 소파의 배치에서도 상석과 하석을 엄격하게 구분했고, 계급에 따라 음식을 달리할 정도로 당시의 로마는 신분과 권력의 순서를 철저히 따르던 사회였거든요. 두 번째로는 음식을 오랫동안 먹기 위함이었어요. 왼쪽으로 눕게 되면 위장에 더 많은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식도로 음식이 역류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음식이 위장을 천천히 통과하게 해 소화도 잘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연히 누워서 음식을 먹는 건 안 좋은 영향이 훨씬 많으니까 따라하지는 마시고요. 먹는다는 것은 문명의 최고 행위이자 살아있음에 대한 축하다. 이탈리아의 고대 철학 교수 알베르토 요리가 남긴 말인데요. 고대 로마인들은 누운 채로 밤새도록 먹고 마시는 연애 문화를 마음껏 향유했어요. 그 결과 세계 최고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죠. 누워서 먹든 서서 먹든 물구나무를 서서 먹든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그저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면 장땡이라는 인생의 진리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구독하셨어요? 혹시 좋아요는요? 혹시 댓글은요? 혹시 알림 설정은요?